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강의할 때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앞쪽에서는 비말 안 되면 되니까요.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뒤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게 잘 보이나요? 네.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성공단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로 제가 북한 공열 문제, 평화체제, 연구원 학자 입장에서 주로 이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통일의 개념 과정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통일의 개념 과정을 설명한다는 게 좀 낯설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분단체제는, 이 분단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고 주로 무슨 교육을 했느냐? 분단교육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문제의식 자체를 못 가지고 있죠. 문제의식 자체를 못 가진다는 이야기는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지적 토대가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분단체제는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이었고 구조였고 체제고 문화입니다. 문화. 남과 북의 화해이니 협력이니 나눔, 배려, 관용, 포용, 통일의 담론보다는 적대를 가르치죠. 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극복해야 될 대상. 물론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는 평화 통일이 헌법의 정신으로 있습니다만은 헌법 정신에는 평화 통일이 있지만 엄존하는 분단 구조, 분단 체제 속에서 북은 그냥 극복해야 될 적입니다. 평화와 통일의 일주체, 대상, 사실은 함께 풀어가야 될 그 당면한 북측을 극복해야 될 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분단체제는 사실은 통일교육, 평화교육 관점에서 본다면 온전치 못하던 체제였죠. 그래서 학교 제도교육도 마찬가지고 분단 유수회사들, 제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단 유수회사들, 분단 관련 유수를 양산함으로써 생산함으로써 존립할 수 있는 그 분단 유수회사들이 일상적으로 만들어내는 분단의 이데올로기들이 우리 다 쌓여있죠. 예를 들어서 화해협력, 상호존중, 공존, 공영과 같은 통일의 기본 원칙들을 온전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북을 존중하자. 하실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셔가지고. 북을 상호 존중하자 이런 말씀들 분단체제가 용납합니까?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북을 존중하자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북을 존중하자고 하는 순간 종북, 좌빨,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왜 분단체제는 북을 적이라고 가르칠까요? 엄존하는 질서 속에서 한반도는 전쟁 중이죠. 전쟁을 못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건데요. 이 한반도 땅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오랜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휴전협정. 달리 말해 정전협정을 하지만 사실은 전쟁을 쉬고 있는 협정이잖아요. 전쟁을 쉬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광의적으로 한반도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은 적입니다. enemy. 그 enemy로서의 규정 이외의 어떠한 설명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상황은 총체적 비정상의 물적 토대입니다. 비정상이잖아요. 분단체제가 비정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단체제의 법제적 근거, 휴전협정 체제, 그 휴전협정을 밑받침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같은 이런 법제적 조건들이 사실은 비정상의 물적 토대 환경들이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온전히 초, 중, 고, 대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교육을 온전히 받아보신 적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통일 교육을 받은 건 아마도 압도적으로 혹 음악 시간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 노래를 불렀을 때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겠죠. 그것 이외에 왜 통일해야 되는지, 통일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통일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매번 간첩 이야기만 들었지 않습니까? 매번 간첩 이야기만 들었어요. 분단체제는 결론적으로 사실은 통일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단 교육을 했습니다. 분단 심화의 이데올로기들을 계속 맹목적으로 주입받았죠. 나쁜 놈들, 적이라고 가르치면서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극복해야 될 적, 나쁜 놈들이라고, 에너미라고 가르쳐 놓고 평화나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순이죠. 한 가지 더 이런 사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개성공단 이야기는 제가 일목요연하게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혹 이 자리에 말입니다. 선생님들 중에 이 강의가 지금 제가 몇 번째 강의죠? 예? 8강이 됩니까? 혹 제 이전에 오신 학자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혹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걸 국민들한테 물으면 몇 프로가 답변할까요? 안다고. 우리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십니까?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됩니다. 통일 교육을 다니시는 전문가들 중에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시는 분 얼마나 될까요?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31년 된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진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인데요. 그건 노태우 정부 때 발표를 했지만 물론 전두환 정부 때도 통일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었습니다. 그건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아닙니다. 전두환 정부의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한민족 공동 통일 방안을 발표합니다. 근데 노태우 정부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주 엄격히 법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국회가 비준 공포하게 한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왜 국민들은 모를까요? 31년이 됐는데. 31년간 통일부 홈페이지에 가면 그게 딱 박혀 있는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 정도 되면 통일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일선 학교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도덕 선생, 윤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몇 프로 간다고 답변할까요? 6%. 다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관심 있는 사람 말고는. 혹 그러면 말입니다. 남과 북, 북과 남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 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왜 국민들은 모를까요? 왜 국민들은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도 모르고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존재하는데 그것도 왜 모를까요? 단순합니다. 안 가르쳤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부재, 통일교육의 구조적 부재, 분단교육, 적대를 가르치고 정오를 가르치고 미움을 가르치고 전쟁을 가르쳤잖아요. 불신을 가르치고. 저것들은 화해협력 통일의 대상이 아니야. 안 돼. 이것만 가르쳤잖아요. 큰 틀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은 말입니다. 6.15 공동선언 2항에서의 합의입니다. 6.15 공동선언 2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했다. 이걸 풀어 설명하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통일의 개념을, 과정, 절차를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전체를 통일로 봅니다.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 수십 년 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 가서 또 수십 년 하다가 비로소 완전 통일로 나아가는 그 완전 통일 이후에도 평화가 더욱더 제도화, 고착화되는 과정을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1, 2, 3단계 통일의 과정 중에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를 거쳐서 2단계 남북연합까지 가자라고 남과 북은 통일 방안이 큰 틀에서 합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굳이 설명하면 우리 남측의 연합제를 북측의 연방제 앞에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의 합의인데요. 어마어마한 합의죠. 북측은 6.15 공동선언을 그야말로 남과 북이 분단의 역사를 통일의 역사로 만들어가기 위한 분수령으로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국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최고인민회의에서 6.15 공동선언 전체를 채택을 했어요. 북측의 통일 전략을 한마디로 설명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6.15 공동선언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6.15 공동선언을 그냥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있었다는 것 말고는 내용을 잘 모르죠. 이게 바로 전체적인 통일교육의 부재를 설명하는 건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려보면 남과 북이 2000년 6.15 공동선언을 그냥 며칠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통일 방안을 합의했을까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왜 그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통일 방안을 합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통일 방안을 합의할 수 있었을까요? 맥락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2000년 6.15 공동선언을 만들 수 있었던, 합의할 수 있었던 역사적 맥락 두 가지 사건입니다.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말입니다.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 2단계 남북연합의 단계, 3단계 완전 통일의 단계인데요. 이건 최초의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모델이 된, 통일 방안의 모델이 된 통일 방안이 있었습니다. 누구 거냐, 이거 사실은. 누구 거였을까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원래는 누구 거였을 겁니까? 바로 정치인 김대중의 공화국연합제. 3단계 통일 방안이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의 원형입니다. 89년 9월 이것을 채택할 때 당시 이원구 통일원 장관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정치인 김대중의 공화국연합제 3단계 통일 방안을 모델로 해서 조금 수정했을 뿐이다. 맞습니다.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있었는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89년 문익환 목사의 방북이 있었습니다. 문익환 목사는 올라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죠. 거기에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북측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합니다. 연방제와 연합제는 차이가 단순합니다. 연방제는 뭡니까? 외교권과 국방권, 이 두 개를 연방정부가 가지는 것이고, 연합제는 외교권과 국방권을 지역정부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었어요. 아니, 미국도 연방정부가 갖고 있지 않냐, 외교권 국방권을. 이 논쟁을 하다가 남측에서는 연방제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말도 못 꺼낸다. 그래서 논의하다가 그러면 굳이 연방정부가 뭐 가질 필요 있겠느냐. 남북 양 지역정부가 정치권, 외교권, 국방권을 그대로 다 갖고 있고 상위에는 연방정부 말고 그냥 회의체 세 개만 운영하자. 남북 정상회의, 남북 강요회의, 국회의 성격을 가지는 남북평의회, 남북 각 100명씩 200명의 국회, 남북평의회 이 세 개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나라의 통일 문제를 전담케 하자. 이게 남북연합제입니다. 근데 결국 89년 문익환 목사는 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가지고 이 연합제로 합의를 합니다. 큰 틀에서. 이 89년 4월에 이 합의 때문에 2000년 6.15 공동선언의 2항의 합의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적 맥락입니다.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 우리 국가에는 아주 굉장히 과학적인 합리적인 통일 방안이 있구나. 바로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1단계 화협력, 2단계 남북연합, 완전 통일, 수십 년 걸리는 상호 존중의 마음이면 되는 거구나. 평화가 실질적인 통일이구나. 라는 이 방안이 있고요. 남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더라. 이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6.15 공동선언은 누가 못 지켰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6.15 선언을 북측은 최고 유민회가 채택을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거대 야당은 부정했죠. 14선언이 있었습니다. 2007년 14선언. 누가 안 지켰습니까?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이거죠. 14선언 누가 안 지켰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부정했잖아요. 2008년 2월 들어오자마자 14를 부정해버렸지 않습니까? 6.15 14를 부정한 건 우리예요. 이게 정확한 팩트예요. 근데 그런 말은 못하죠. 감히 우리가 그걸 4.27 판문점선은 북측이 2018년 4.27 판문점선 할 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굳이 또 무슨 선언을 하냐고. 6.15를 지키면 되고 14를 실천하면 된다고. 6.15 14를 실천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똑같은 걸 자꾸 선언하냐고. 4.27 판문점선은 실천되고 있습니까? 9.19 평양선은 어떻습니까? 4.27과 9.19 합의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하고 전 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했다고 했습니다.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약속을 했습니다. 2018년 올해 안에 종전평화협정 체결하겠다고 약속해줬지 않습니까? 된 게 있습니까? 북측은 왜 북측은 2020년 6월 16일 날 저거 깼을까요? 폭파했을까요? 그 사건의 본질, 이면에 어떤 역작용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단체제는 설명할까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 새끼들, 미친 새끼들, 전 나쁜 새끼들. 저러니까 저 야만적 행위를 비난만 하죠. 왜 그랬을까?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쟤들은 왜 저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왜 저러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북은 왜 핵을 가지려고 할까요? 우리 국민들 중에 북한의 핵 부여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럼 북은 왜 핵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토론들이 온전히 합리적으로 토론이 가능할까요? 분단체제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북은 핵을 단순합니다. 최소한 안보를 위해서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안보가 필요하듯이 그들도 안보가 필요한 겁니다. 북에게도 안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까? 그러면 이런 교육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분단 교육하면 됩니다. 어차피 저들은 나쁜 놈들이고 적이고 우리가 잡아먹어야 되고 필요 없어. 분단체를 유지하려면은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대로 남과 북이 합의한 그 통일 방안대로 가려면 실제하는 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북은 왜 핵을 가졌을까? 비핵화. 선생님들, 여담이지만 본질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북핵 비핵화의 가장 확실한 방법. 뭔지 아세요? 북핵 문제 해법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까?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뭡니까? 종전평화협정입니다. 종전평화협정. 북미 간 70년 전쟁 중입니다. 전쟁을 못 끝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을 향해서 대북 핵 선제 공격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을 향해서 핵으로 선제 공격하겠다는 군사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갖고 있으면서 전쟁의 일 주체인 상대방인 북에게 너네들 핵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겠습니까?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을까요? 선생님들 진지하게 여쭙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없습니다. 미국은 북측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러면?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 일상적인 적대적 분단 체제가 유지되면 됩니다. 평화가 오면 안 됩니다. 평화가 오면 안 됩니다. 전쟁이 나서도 안 됩니다. 그냥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만 유지되면 됩니다. 그게 뭐죠? 분단체제 유지. 남과 북의 적대적 분단체제 유지가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입니다. 일본의 대한반도 전략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입니다. 이 본질을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분단체제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비정상의 모든 원인에 적대적 분단체제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외세가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그들이 이 땅을 갈랐어요. 우리는 갈라짐을 당했을 뿐이에요. 약소국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 않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우리처럼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던 나라는 총 78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예멘 두 나라만 분단대전을 당했죠. 왜 우리가 분단대전을 당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독일을 분할시켰던 것처럼 일본을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을 분할시켰어야 되는데 왜 이 땅에 분단대전을 당했을까요? 이 분단은 누가 기획했을까요? 이 한반도의 분단은 누가 기획했을까요? 누가 짰을까요? 일본이 짰습니다. 누가 부안해동했습니까? 미국도 소련도 다 부안해동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 한반도의 분단은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그 외세들이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갈랐단 말입니다. 그 본질을 은폐하고 이 땅에서 분단을 만들었던 세력은 누굽니까? 일제히 주구들. 청산의 대상이었던 일제히 주구들이 그들이 정치 권력의 등장에 전면에 등장하기 위해서 다시 독립운동 세력들을 역청산한 과정의 물적 토대 결과물이 바로 분단입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를 왜 제도교육은 가르치지 않을까요?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 권력을 만들었던 그들이 청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했던 범죄이기 때문에 다 은폐하고 왜곡했죠. 그래서 총체적 비정상의 물적 토대 근원 환경이 분단체제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말입니다. 권력 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35년 식민 지배의 현재 진행력적 속성을 가지는 게 분단체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분단의 원인? 그 분단의 원인은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뭐 남북의 이념 갈등 때문에 생긴 거 아이가? 라는 거짓을 배웠다고요. 없었던 분단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하고 왜곡하고 오도했던 게 이념 갈등이에요. 생각이 다르다고 분단시킵니까?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충돌합니까? 아니잖아요. 이한간에 이 분단의 본질을 우리는 왜 못 배웠을까? 분단 권력이 바로 일제의 주구, 민족의 반역자, 그들이 분단 권력이 됐고, 그들은 엄혹한 분단 체제 속에서 이런 분야들을 완벽히 은폐했죠. 통일교육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남과 북의 통일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국가, 이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기본교육이고 근본교육이에요. 통일교육은 중요한 교육이 아닙니다. 근본교육이에요. 내 뿌리, 이 공동체, 이 국가, 민족의 공동체의 뿌리를 확인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완벽히 부정했던 게 바로 분단교육입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다 몰았잖아요. 왜 빨갱이 몰았습니까? 빨개로 모은 세력들이 누굽니까? 일제히 주구, 민족의 반역자들이었어요. 그 역사를 아직도 우리는 복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세상 좋아졌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강연을 제가 하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숨도 못 쉬었잖아요. 진짜 여전히 배고프죠. 여전히 진실에 목말라 하죠. 상대적으로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이 본질을 따라가는 것, 진실의 복원, 이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는 그 과정이 사실은 통일교육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부터 드렸던 이유는 말입니다. 그냥 개성공단 하나 딱 갖다 놓고 뭔가 이야기하기에는 허전합니다. 기본적인 분단의 역사에 대해서,
분단의 본질 폐해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의 개념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곧 마주하게 될 북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북의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에 대해서, 북의 저 특수성에 대해서, 북은 왜 저러는지를, 북의 생활 양식, 그들의 가치규범, 사고방식, 사회주의 윤리와 사회주의 도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 이해는 있어야 그들이 무슨 짓을 할 때마다 아, 저건 저런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이런 이해가 되는데 단 한 번도 온전히 통일교육도 북에 대한 이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측의 자료를 보고 북측의 자료를 공유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중국 애들은, 러시아 애들은, 유럽 애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북측의 자료들을 마음껏 봐요. 마음껏 동영상도 봅니다. 북측의 시작품, 문학작품, 소설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북측의 자료를 읽게 되면 위적 표현물 소지로 기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화와 통일의 일주체인데 뭘 알아야, 그들을 좀 알아야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70년간 75년간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그들은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은 진짜 남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은 미국을, 일본을,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고부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들의 장유유서 개념, 충과 효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우리는 한 번도 온전히 제대로 들어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우리는 북을 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북에 대한 이미지인 겁니다. 호시탐탐, 척화의 얇을 노리는 나쁜 놈들. 두 번째, 어마어마한 폭압적인 통제체제, 사회.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헐보고 곰주이는 루저들, 찌질이들. 분단체제는 그렇게 이미지화했습니다. 이미지화했습니다. 가서 만나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서 만나보면 저는 아시다시피 북한 체제를 연구했던 학자로서 대한민국에서 북측과 가장 공식 협상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북한 학자로서 가장 오랫동안 북측에 장기 체류했던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죠. 경력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북측의 공식 직위를 갖고 있습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은 남측의 직위죠.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은 북측의 공식 직위입니다. 개성공업지구법을 남북 합의 협상할 때 어차피 개성공단, 개성 땅에 있는 개성공단 전체 관리위원장은 남측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합의에 따라서 관리위원장 남측이 합니다. 그 남측의 관리위원장을 주기 위해서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을 만들고 재단 이사장을 관리위원장 겸직시키죠. 북한 학자로서 오랫동안 북측에 장기 체류하면서 만났던 북측 사람들, 당원들, 관료들, 북측의 주민들, 소위 말하는 인민들 쭉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꾀지지하고 아주 폭압적이고 통제적이고 막 굉장히 막 이런 이미지로 늘 만났던 북측 사람들을 직접 대면해서 대화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북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참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북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북측을 여행하는 사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엄혹한 70년 적대적 분단체제가 만든 거짓, 왜곡, 오도가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개인의 인식이 오류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집단적 전체, 5천만 국민 전체의 인식이잖아요.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무지가 악이 되는 경우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 그런데 분단체제는 안 가르쳤어요. 통일도 안 했어요. 분단도 안 가르쳤습니다. 북도 안 가르쳤어요. 구조적으로 안 가르쳐 놓고 우리는 몰랐을 뿐인데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생성된 무지가 악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극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진실이어야만 하잖아요. 우리의 상식은, 보편적인 상식은 진실이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이 왜 진실과 달라야 되죠? 이 자리에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60대, 70대 참으로 많은, 80대까지 참으로 많은 방공반복 이데올로기 그 학습 속에서 양산되어졌던 수많은 간첩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기억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물어보세요. 그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접했던 간첩단 사건 중에 진짜 난파 간첩들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얼마나 될까요?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아는 대부분의 간첩 사건들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기획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왜 기획되고 만들어졌을까요? 분단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거짓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희생당했던 외국 조작되었던 그 한 명 한 명의 당사자들, 그 가족들, 그 모두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풍비박산이 났죠. 그게 바로 분단체제입니다. 재심만 하면 왜 다 무죄일까요? 사람은 죽었는데 그 가정은 이미 완전 풍비박산이 돼가지고 가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당시에 변호사들이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60대 70대 사건 가져와가지고 재심만 청구하면 다 무죄예요. 어목한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 일상입니다. 옆집의 이야기예요. 이 분단, 통일 문제를 늘 전공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지난 분단체제의 그 비정상성, 몰가치, 비합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드는 예들입니다. 이런 기본 인식은 사실은 제가 3시간, 4시간 강연을 할 때 앞부분이 하는 이야기들이고요. 오늘 선생님들과 나누어야 될 이야기는 이 개성공단 이야기입니다. 저는 2008년 2월부터 개성공단에서 직접 북측과의 모든 개성공단 관련 협상을 전담했던 당시의 대북협상단장이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남북한 국장 비서관으로서 북측과의 청와대에서 북측과의 여러 협상들을 직접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개성공단은 2008년 이후 그 개성공단의 역사, 원래 사실은 개성공단은 2000년 8월에 6.15 공동선언 있고 나서 2달 후에 최종 합의가 되고 2003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2004년에 첫 제품이 나오게 되죠. 5년, 6년, 7년 쭉 오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거의 동결시켜버립니다. 비정상화시켜버리죠. 우리 국민들의 99.9%는 말입니다. 개성공단을 비정상화, 동결, 비정상시킨 것은 이명박 정부라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분단체제는 그런 것은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여하간에 그 개성공단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평화경제의 상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남북경협의 상징이죠. 그 개성공단. 우리가 몰라도 참 너무 몰랐던 개성공단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닫혀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지까지 한번 쭉 실질적인 창의적 개법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남북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입니다. 말씀은 진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개성공단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말입니다. 그냥 개성 땅에 있는 공단이겠거니 생각합니다. 근데 남과 북은, 북과 남은 개성공단을 왜 만들었을까요?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왜 만들었을까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두 번째가 경협입니다. 무슨 뜻이냐? 남북 경협을 왜 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왜 했는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뜻이냐? 경협은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전체를 포괄하는 교류협력의 구조적 제도화가 경제협력입니다. 혹시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이론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경제 협력의 이 관계 밀도가 높아져 버리면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는 사라진다. 남북 간의 경협의 수준이 고도화돼 버리면 전쟁하고 싶어도 못한다. 상호 이익이 너무너무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이게 영구평화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애초에 개성공단을 하자고 남북 경협을 하자고, 개성공단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닙니다. 남북 경협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북측은 아주 한마디로 진짜 제정신이냐고 그랬어요. 진짜 제정신이냐. 합리적인 제안이냐고 물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아니, 한반도, 이 조선반도는 전쟁도 안 끝났는데 최소한 전쟁은 끝내야 뭘 할 수 있겠냐. 종전 평화협정이 우선이다. 평화협정이 되고 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평화협정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또 우리는 좀 안타깝잖아요. 휴전협정의 조인주체, 휴전협정의 조인주체가 우리는 주체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 중국, 미국 3자가 협정의 조인주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종전평화협정을 못해요. 당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측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귀측이 알다시피 우리는 종전평화협정의 주체가 아니다. 물론 당사자이긴 한데 협정의 주체가 아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평화협정을 반대하고 있는 미국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미국이 당장 그럴 생각이 없지 않냐.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고도화하다 보면 그 힘으로서 종전평화협정도 견인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90년대 논의였어요. 근데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6.15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통일 방안을 합의했어요. 그 힘으로 6.15 공동선언 4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을 발전하여 평화경제를 이런 이야기 하면서 경협을 합의합니다. 그게 개성된 잉태된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원래 당시에 현대아산의 현대 명예회장이셨던 정주영 회장은 신의주 땅을 원래 했습니다. 신의주 땅. 신의주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내다 팔고 싶어 했었어요. 북측은 아주 안 좋아했습니다. 왜 안 좋아했을까요? 신의주의 땅을 원했단 말입니다. 왜 북측은 좀 이랬을까요? 현대는 돈을 벌고 싶었잖아요. 북측에 저임금 가지고, 저임금 노동력 가지고 중국 시장 내다 팔아서 돈 벌고 싶었잖아요. 북측은 돈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을 관심이 있었습니까? 평화. 해주 땅을 달라고 했어요. 해주도 적절치 않다. 북측이 전격적으로 내놨던 땅이 있어요.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 오늘 원부자재가 들어오고, 원부자재를 싣고 들어온 그 차가 어제 만들어 놓은 완제품을 싣고 나갈 수 있도록 땅값, 임금, 특혜주 줄 테니까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해야 된다. 남측은 한 가지만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온갖 가지 특혜를 다 줄 테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야기입니다. 특혜를 줄 테니까 남측은 딱 한 가지만 약속해라. 약속한 시간 내에 약속한 기업들이 그 수가 다 들어와야 된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갔어요.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습니다.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북측이 전격적으로 내놓은 땅이 개성공단이에요. 우리가 개성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신의주나 해주항이나 이쪽을 원했단 말입니다. 근데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개성공단 개성을 내놓습니다. 이게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이게 우리 파주 문산의 아파트입니다. 4천원이 흘러 들어가죠. 휴전선으로부터 4km. 이 지역 2천만 평. 북측이 남과 북이 합의한 개성공단은 2천만 평입니다. 2천만 평을 거의 공짜로 내놨습니다. 이 2천만 평 안에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측의 서부전선의 최정예 무력이었던 2군단 산하의 6사단, 64 기갑사단, 그리고 62 포병여단, 6만의 군병력이 주둔하였던 군사지대입니다. 그 군사 6만의 군병력과 관련 군사 무기 체계들을 북측 후방으로 송악산 뒤쪽으로 약 10에서 15km 물리고 그 땅을 군사 지역을 남측의 기업들에게 땅을 내놓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전선의 정예 군 무력을 6만의 군병력을 빼고 그 자리에 거의 공짜로 땅을 내놨다.
역지사지해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최전선의 정예 국무력 6만을 뺀다?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신주달라 그러고 해주달라 그러는데 왜 굳이 최전선 제일 여기에 땅을 내놓고 약속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우리한테 했던 약속, 우리한테 요구했던 약속? 2천만 평 정도를 내놓으면은 2천만 평 정도를 내놓으면은 남측의 기업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 5천 개 정도? 최소 3천 개, 많으면 5천 개. 3천, 5천 개 정도 되면 그런 제조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연관 협력업체는 남측에 몇 개가 가동되냐 그랬어요. 1차변, 2차변 합치면 한 10만 개 될 겁니다. 좋다. 2천만 평 내놓겠다. 2000년에 합의했습니다. 2003년에 착공했죠. 우리가 북측에 약속했던 시점 언제인 줄 압니까? 2003년 착공할 때 현대해산하고 이쪽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딱 10년만 개발하면 2012년 연말이 되면 최소 3천에서 5천 개 정도. 이건 1당에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1당에 100만 평밖에 안 되죠. 남과 북이 약속했던 2천만 평입니다. 그 안에 약 3천에서 5천 개 정도 기업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약속했던 땅입니다. 기업 개수입니다. 2016년 2월 10일 전면 일반 우리가 딱 수업했을 때 그 사진입니다. 여기 몇 개의 기업이 있었을까요? 125개. 3,000개의 약속은 누가 안 지켰죠? 참혹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지역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놓을 때 이 지역 사령관은 마지막까지 반대합니다. 사실은. 이 지역 사령관이, 이 지역을 담당했던 사령관이 끝까지 반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조국의 보위가 무너진다고. 안 된다고. 유명한 일화입니다. 유명한 일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14선에 나옵니다. 이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이 땅을 군사지역을 못 내놓는다고 반대했던 그 군사사령관을, 지역사령관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설득을 못 시켰어요. 설득이 안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시기 회제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내놨습니다. 우리는 사실 북측체제를 잘 모르죠. 감히 김정일한테 대드는 놈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부분 없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포갑적인 체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그 앞에서 10월 10일 날 열병식 기념사에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죠. 근데 그 듣고 있는 군인들도 울고 시민들도, 주민들도 울죠. 그게 김정은의 눈물이 뭐 악어의 눈물이다. 듣는 사람들도 다 연극이다. 그만큼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히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2,500만 저 전체는 그냥 연극, 무슨 대연극장 같습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가짜 북한 전문가들. 다 가짜들. 진짜 그 마음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진짜 미안하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다. 면목이 없다. 믿어주는데 나는 잘 못했다. 미안하다. 뭐, 많은 읽어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돌아와가지고 그 사령관은 직위 해체시키고 다른 집 보내버렸어요. 그러고 내놨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왜 이걸 내놨을까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반대하는 이 군 사령관들을 군부의 반대가 진짜 컸습니다. 굉장히, 당연히 반대하죠. 보이는 군인들이만, 그들은 사실 안보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북측 사람들은, 북측에는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보위라고 씁니다. 보위. 조국 보위, 혁명 보위, 인민 보위, 보위라는 말 씁니다. 보위부. 중국에도 안보라는 말 안 써요. 보위라는 말 씁니다. 안보라는 개념은 한자, 우리하고 일본만 씁니다. 여하간 간에 이 많은 군인들이 반대했을 때 안 됩니다. 여기를 못 내놓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군인들이 막 반대했을 때 그 군인들을 설득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논리를 아세요? 그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득의 논리가 바로
우리식 언어로 말씀드려보면 안보를 넘어서 평화로 가자였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보라는 건 뭐죠? 뭔가를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죠. 안보라는 것은 뭔가를 지켜야 됩니다. 바로 안보는 소극적 평화의 상태입니다. 반면 평화는 뭡니까? 평화가 구현되버리면 뭔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평화를 적극적 안보의 개념으로 봅니다. 즉 안보는 소극적 평화의 상태이며 평화는 적극적 안보가 구현된 상태라 그럽니다. 김정일 국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인들한테 6만의 군병을 빼고 이 부분이 진짜 많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6만이 아니라 12만, 20만의 군병력을 준다 한들 귀관들은 안보, 즉 보위를 넘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냐 물어봅니다. 군인들은 지키기만 할 수 있지 평화는 못 만들잖아요. 그 6만의 군병이 빠진 자리에 남측의 기업들이 3,000개, 5,000개가 들어오고 그런 개성공단이 2개, 3개 돼버리면 남북은 안보를 넘어서 평화를 구현할 수 있고 전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우리는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고도시켜버려야 된다. 그 남측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땅값도 임금도 특혜적 조치를 줘서라도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성공단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개성공단 전략은 뭡니까? 우리 사회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북측이 개성공단한 이유는 뭡니까? 돈줄, 달러박스, 외화벌이 라는 우리식 기준의 일방적 인식을 하고 있죠. 거짓입니다. 이게 바로 분단체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이걸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를 보면 돈이 중심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왜 일을 합니까? 우리는 왜 일을 하죠?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일을 해만 먹고 삽니다. 내 노동을 팔아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당연히 직장에 나가는 것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사회주의 경제는 어떤 겁니까? 자본주의 경제는 말입니다. 노동은 임금과 가치 교환되는 개념으로서 노동은 돈이잖아요. 사람의 노동은 돈이에요. 용역은 돈이죠. 사회주의 경제의 사람의 노동은 돈일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에는 사람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고용인이, 피고용인이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경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본주의 경제의 끈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생활 양식, 가치 규범, 그 경제가 작동되어지는 기본 운영의 원리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은 이해하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완벽히 우리 기준의 일방적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일방적 인식은 분석 실패,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되죠. 여하간의 국책은 개성공단을 돈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왜곡 오류가 심하더란 말씀입니다. 거의 공짜로 내놨어요. 이거 당시에 토지공사가 우리 남측 기업들한테 분양했을 때 이런 공장 부지는 평당 14만 9천원을 분양했습니다. 얼마 전에 폭파됐던 유락사무소. 그 앞에서도 우리 재단이 갖고 있는 우리 재단 빌딩입니다. 15층짜리. 앞에 유리창이 쭉 떨어지는 거 보셨죠? 이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평당 45만원짜리부터 140만원짜리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분양했던 가격입니다. 토지공사가 땅을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기반시설 다 해놓고. 우리는 제조업기업, 제조공장 14만 9천원에서 상업용지 45만원, 140만원짜리까지 다양했어요. 평당 가격이 그랬습니다. 북측은 원 땅 주인이었던 북측은 땅값을 얼마를 받았을까요? 우리한테. 얼마에 받았을 것 같습니까? 돈줄, 달러박스, 외화벌이가 진짜 목숨이었으면 얼마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게 공짜로 내놨어요. 그냥 써라. 1제곱미터당 930원 쳤습니다. 930원. 명목상 받았어요. 현물로.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이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이 실제 사실 진실과 이렇게 달라야 되죠.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쏘갔잖아요. 누가 이걸 이렇게 쏘게 만들었죠? 무엇이? 분단체제. 말도 안 되는 그 분단체제. 우라통 터지는 그 분단체제. 지금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뉴스 회사들은 그렇게 씁니다. 천편일률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써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뭐 그런 갑다. 인식은 계속 축적되어주고, 왜곡은 쌓이고, 왜곡 여기 쌓여서 잘못된 상식을 상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상식이 진실과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 70년 분단체제의 적지 않은 불편한 진실들이죠. 근데 이 불편한 진실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럼 북측은, 이 북측 노동자들은 임금은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퍼주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북측 노동자들이 한 달 임금. 상상이나 되세요? 한 달에 그들이 받아갔던 임금. 북측하고 공식 협상을 해서 정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제안했을까요? 이만큼은 줄 수 있다. 우리가 한 달에 100불 정도는 줄 수 있다. 1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북측이 제안했던 금액은 50불입니다. 50불, 5만 5천 원. 그들은 한 달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5만 5천 원을 받았어요. 그래도 퍼주기로 이야기합니다. 한 달간 일시켜놓고 5만 5천 원을 줬어요. 5만 5천 원을 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이런 관념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곳이에요. 이 4인 가족은 누가 생계를 책임집니까? 공동체, 국가가 책임져요. 우리는 일하러 나갈 때 이렇게 하죠. 내가 오늘 나가서 일 안 하면 난 못 살아. 당연하죠. 그래서 난 뭐 돈 벌러 나간다. 먹고 살겠어. 일 나가야지. 이게 기본 관념입니다. 북측 사람들한테 말입니다. 공장에 나오든 기업소에 가든 협동농장에 나가든 다 똑같이 한 100명, 100명, 200명, 200명 다 물어봅니다. 설문조사 해봅니다. 선생은 아침 일어나서 왜 일터로 나갑니까? 직장에 왜 나갑니까? 협동농장에 왜 나갑니까? 기업소에 왜 나갑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답변들을 쫙 쓸까요? 우리 같으면은 거의 뭐 10중 8구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뭐 쭉 쓰겠죠? 그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개념 속에는 말입니다. 먹고 살아야죠. 돈 벌어야죠.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들은 왜 일을 하러 나갔다고 다 썼을까요? 단순합니다. 왜 나가다뇨? 이 직무는 여기서 미싱을 돌리든 선반을 돌리든 이 직무는 국가가 나에게 맡긴 공적 임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나에게 이 임무를 맡겼습니다. 국가가 맡긴 임무를 난 수행하고 국가는 나의 생활을 책임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동기가 달라요. 이게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작동의 원리입니다. 여하간에 국가는, 정부는 그들에게 일을 시켰으니까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죠. 북측에는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일을 안 하면 일반인들이 받아가는 배급의 한 30%밖에 안 받아갑니다. 그런데 차별 노동을 합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이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노동을 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받아간 게 B가 받아간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A가 B보다 2배를 받아갈 수 있어요.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학력 차이일까요? 기술력의 차이일까요? 이런 게 아니고 A가 2배를 받아갔으면 A의 가족 성원이 B보다 2배가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 경제라는 거예요. 유한간에 이들의 생활을 누가 책임졌습니까? 국가가 책임졌죠. 우리가 100%를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50%면 된다. 애초부터 그들은 이 개성공단이 돈줄이니 달러박스니 외화벌이니 하는 그런 인식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달에 5만 5천 원. 2004년 12월 달 평균 실질임금 제일 많이 줬을 때 얼마냐? 2015년 12월 기준으로 기본임금 73불 8만 원에 연장근무하고 야근하고 특근을 해서 실제로 그들이 받아갔던 실질임금 진짜 많이 받아가면 한 15만 원 정도 받아갔습니다. 15만 원.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데리고 쓸 수 있으면
개성에서는 북측 노동자 13명을 데리고 쓸 수 있습니다. 13명.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북측 노동자 1명은 남측 주재원이 일하는 것보다 더 일을 잘합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왜 그들은 일을 잘할까요? 생산성, 고품질 경쟁력. 누구나 비슷해집니다. 다 일을 잘합니다. 단순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죠. 손재주가 좋아요. 12년 무상 의무교육 다 고졸 이상이죠. 우리로 치면.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은 직장을 옮기지 않죠. 이직률 0%. 우리는 돈도 주면, 연봉도 주면 직장 옮기잖아요. 이게 상대입니다. 그들은 직장을 안 옮겨요. 왜 직장을 안 옮기죠? 그 일은 국가가 부여한 직무잖아요. 그래서 그 일만 끝까지 해요. 이직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고품질 생산력을 담보합니다. 고품질 생산력을 담보한다. 이것이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좋아했던 메리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춘절 한번 쉬고 오면 40%, 50% 안 오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쉬고 오면 30% 출근 안 합니다. 1년, 2년간 숙련시켜 놨더니 안 와요. 얘들은 어떻습니까? 북측 노동자들은 매우 성실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개성공단인데요. 우리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남과 북은 신압으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평화를 만들었죠. 신뢰구축. 그 개성공단 이야기입니다. 이 개성공단은 독특한 위상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구조적 제도화입니다.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그냥 경협은 계속 기업이 항존하는 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협이 유지되는 한 평화는 계속 제도화되죠. 그래서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경협이었습니다.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경제협력이었죠. 그래서 평화를 위한 경제라고 합니다. 6.15 옥동자죠. 6.15 합의였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북측은 이 개성공단을 독특하게 봅니다. 남과 북이 최초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합의한 첫 결실을 금강산 개성공단 합으로 봅니다. 굉장히 애착이 큽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평화를 만드는 과정으로 봐요. 지금도 개성공단 하자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독특한 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남측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성공단을 할 수 있느냐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독자적 자율성, 즉 미국의 간섭을 벗어나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척도로 봅니다. 이해되세요? 이건 남과 북이 합의했잖아. 우리 민족이 합의했잖아. 이미 14년을 했었었고 귀측 남측이 일방적으로 닫았잖아. 이거 여는 문제? 남측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려면 하는 건데 할 수 있으라고 늘 물어보는 한미관계 속에서 얼마나 독자적 자율성을 갖고 있느냐의 징표로서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봅니다. 참 독특하죠. 그래서 미국은 끝끝내 이걸 반대합니다. 그런 맥락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석양이 지는 개성공단의 모습입니다. 개성공단과 개성시의 모습입니다. 송악산입니다. 이 뒤쪽으로 물렸단 말이고요. 상황이 넘어가겠습니다. 개성공단 야경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고요. 송악산 얼굴이 보입니까? 옆으로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 그래서 북측 사람들은 이것을 어머니산이라 그러더라. 우리는 송악산이라 그럴 때 북측 사람들은 오마니산이라 그러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개성공단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남측에서 서울에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퇴근하는 차량들입니다. 하루에 수천 대의 차량들이 휴전선을 돌파해서 왔다 갔다. 원부자재를 싣고 들어가고 완제품을 싣고 나오죠. 출퇴근 차량들, 퇴근하는 차량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전선을 넘나들었던 매일매일 휴전선을 넘어가는 평화를 만들었던 사람들. 문산 지역에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산에는 가까우니까요. 이렇게 출입증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인원심사 이렇게 하고요. 우리 재단, 우리 관련회가 운영했던 북측 노동자들 출퇴근 버스입니다. 3,000명 정도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북측 노동자 중에 3,000명 정도가. 5만 5천 명의 북측의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개성시, 개풍군, 장풍군, 판문군. 함께 일을 합니다. 남과 북이 일을 합니다.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14년간 해봤습니다. 무슨 대화를 할까요? 밥 먹었나? 엄마 잘 있나? 토요일 날 잘 쉬었나? 뭐 했노? 송악산, 오마이산 갔습니다. 뭐 했는데? 풀 뜯었습니다. 친구들은 뭐 하노? 술 먹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애들은, 아버지는, 직장이 동료예요. 우리가 묻는 것보다 2배는 더 묻습니다. 서울 다녀오셨습니까? 부터 많은 이야기를, 일상을 14년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평화고 이미 통일을 만들었던 곳이죠. 관념이 아닌, 생각이 아닌 실천 속에서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14년의 역사들입니다. 같이 근무합니다. 같이 일합니다. 생산만 했습니다.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친해집니다.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북측 사람들은 말입니다. 북측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굉장히 순수합니다. 굉장히 맑고 착합니다. 매우 이타적입니다. 엄청나게 이타적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서 진짜 이기적입니다. 개성에서는.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그들은 좀 달라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개성공단이더라라는 건데요. 사진 보고 이제 대충 끝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죠. 1시간의 시간 동안 70년 분단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14년 개성을 담을 수 있을까요? 폭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만큼도 못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공단체제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인식이 너무 강구하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것들만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를 늘 같이 했던 체육대회를 같이 하고 공도 같이 사고 제가 공차하는 모습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북측 애들 불러가지고 족구를 합니다. 북측은 족구를 안 해요. 가르쳐요. 똑같아요. 같이 어울리잖아요. 그러면은 눈치 봐가면서 막걸리 한잔 따라주고 대화하고 그러면 됐지. 그런 개성이 3,000개, 5,000개가 되고 2개, 3개, 4개 14선에 삽입했던 것처럼 그렇게 됐었으면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 이럴까요? 이 개성을 그래서 정상화되던 것들을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는 동결시켜버리고 모든 합의를 부정해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박근혜 정부는 받으세요 해서 닫아버렸죠. 남측의 패션쇼 개성에서 했습니다. 북측이 배우죠. 통일 문화의 교호작용. 늘 협상하던 모습입니다. 늘.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김영철, 황림수 씨, 리성건 조평, 현재 외무상이죠. 이 조평통 위원장 했었죠. 그때는 개성에 자주 왔었어요. 요해한다고 잘 되는지 보려고. 일상이었어요. 농담 진짜 잘합니다. 막 극강무달 같아. 술 먹고 농담 잘합니다. 이게 일상이죠. 관념 속에 있는 북 말고 만나야 돼. 우리가 만나야 될 북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는데요. 돈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 남측의 제조업 기업들한테는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압도적인 경제적 부가가치 상실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기업들한테 개성공단 더 좋은 공은 없습니다. 베트남 어디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재개되길 바라고요. 요 마지막 한 장의 사진을 설명해서 계속 이제 그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에곤바르는 독일 통일의 주역입니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아시죠? 그 동방정책을 수립했던 사람이 이 에곤바르입니다. 에곤바르가 2005년도에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보고 이 사람은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동서독도 경제협력은 못했는데 당신들은 진짜 엄청나다. 어마어마하게 인적 사회문화교육만 했지만은 이 경제협력을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경제협력을 하다 보면 이미 평화도 경제번영도 궁극적으로 통일로 나아간다. 이 에곤바르, 독일 통일의 주역 에곤바르도 평가했던 개성공단을 정작 분단체제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 남측 사회는 완벽히 모릅니다.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인식만 강하죠. 개성공단을 보면 통일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남북경협, 평화경제 속에서 결국 평화와 번영, 통일도 다 담보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했다는 말씀 정도를 드리면서 제
발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